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최근에 영상이 조금 뜸해져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얼리버드 1차가 완판이 되어가지고 클래스 101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제작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최대한 빠르게 강의 영상 제작하고 후딱 돌아와서 영상 공장 재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2차도 완판되기 전에 얼른 신청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부분은 헬스케어 시장,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아메리칸 웰이라든지 리본고라든지 텔레닥 등으로 원격 진료 시장이 유망하다고 하이라이트를 조금 받았었죠. 저도 그때 사실 거의 처음으로 원격 섹터는 좀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때 한창 리뷰할 때 아메리칸 웰 상장하고 있었고 한창 텔레닥도 막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좀 둘러보니까 댓글에서 원격 진료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보니까 많이 가격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 기준으로는 거의 마이너스 50% 수준으로 빠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원격 진료가 정말 아직도 유의미한 아이디어라면은 지금은 정말 확실하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유망한지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봤고, 이거 외에도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정말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IHI라는 의료기기 ETF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도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어떻게 보면은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격 진료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이 유망한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0년도 기준 8.4 트릴리언 달러, 8,400조 원 정도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헬스케어에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도에는 거의 뭐 1.5배 수준? 거의 2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약간 요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섹터 성장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도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을 개발하는 밸류체인,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난생 처음으로 조회수 잘 나왔던 영상이 슈레딩거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 같이 이제 제약회사들에게 R&D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아니면 R&D 인프라를 제공하는 약간 개발 외주, 약간 요런 느낌, 개발 기술 외주 요런 거를 하는 회사들도 전부 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스크리닝이라든지 뭐 질병 진단, 유전자 분석 진단 키트, 아니면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런 것들 전부 다 요것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및 질병 방지, 요거는 수면 관리 앱이라든지 운동 관리 앱, 아니면 생활 습관 기록하는 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실상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죠. 질병을 직접적으로 고쳐주거나 관리를 해주지는 않지만 안 걸리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요쪽 섹터가 사실 다들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 같아요. 원격 의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약국이라든지 의료 기록을 디지털화 한다든지 이런 쪽이 조금 유망하다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고,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운영 쪽도 헬스케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시로 생각해보면은 미국의 의료 보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슈어테크로 어떻게든 의료보험을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의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직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또는 법적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다라는 비용들 때문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100만 원을 지불하면 100만 원이 의사한테 가서 의료가 비싼 게 아니라 30만 원은 의사한테 가는데 70만 원은 뭐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비싸다, 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5개로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조금 5가지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맥킨지 리포트에 따르면은 9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댓글에 리포트 URL들 제가 총 6가지를 참조해가지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가지 전부 다 넣어둘 테니까 실제로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료들이 다 저는 상당히 잘 쓰여진 리포트라고 생각했어요. 뭐 맥킨지니까. 확실한 거는 성장은 그냥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9가지 섹터가 있다고 했고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5가지 카테고리 전부 다 준수한 성장, 이게 이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8%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원격 의료 쪽은 14%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텔레메디슨 아니면 디지털 파머시스, 그러니까 온라인 약국이고 여기가 원격 의료거든요. 그러니까 14% 15%대로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요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규모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뭐 R&D라든지 이쪽은 워낙 조금 성숙한 사업이어가지고 성장이 솔직히 저는 5%대 나왔다고 해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여전히 8%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아서 조금 놀랐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의료금융이라든지 운영 쪽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18%, 15%. 근데 물론 이제 크기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아무도 아직 상장기업도 그렇게 유의미한 상장기업이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제 스크리닝에 뜬다면은 뭔가 제가 종목 보다가 이거 의료금융이다 아니면 병원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이런 IR 자료를 보게 된다면 저는 조금 가산점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텔레닥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 섹터는 섹터 성장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지는 않다.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코로나 이전의 원격 의료 사용률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원격 의료 사용률, 그러니까 이게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사용률이 거의 70배가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정된 수치가 코로나 이전 대비 38배예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코로나 이전 대비 38배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었다. 저는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이 진짜 있었다. 더불어 요 기술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은 한 번 원격 의료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밖으로 안 나가는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그냥 물건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굳이 월마트 가서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비슷한 소비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라 이것도 유의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의료 섹터는 플레이어가 총 3개예요. 아니면은 더 자세히 나누자면은 의료계도 뭐 금융 쪽이 있고 아니면 의사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3가지인데 의료계하고 소비자하고 정부 이렇게를 나누는데 요 3가지 전부 다 인식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실제로 성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소비자 측부터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11% 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76%가 관심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 이제 57%의 의료진들이 원격 의료를 코로나 이후에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될 추세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핵심 같은데 80개 새로운 서비스를 뭐 원격 의료 관련된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된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정부 측에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원격 의료도 어느 과는 가능하고 어느 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원격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이렇게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빨리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정신과 아니면 심리상담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뭐 딴 분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니까 사실 대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그건 하이엔드 영역 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이게 가격이 다운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심리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퍼포먼스 코치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 측면에서 원래 퀄리티의 50%로 감소를 하더라도 비용이 90% 절감이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확장성, 스케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만성질병인데, 만성질병은 제가 예전부터 사실 언급을 해왔어요. 예전에 뭐 당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근데 이거는 주변에서 병원 다니시는 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인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피검사라든지 수치를 체크하러 병원에 주기적으로 가죠. 근데 병원에서 수치가 나오면은
그게 의사한테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환자가 또 병원에 또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는 검사하러 한 번 방문하고 상담하러 두 번째 방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담 받고 나와가지고 처방전으로 약국 가가지고 약을 받고 이런 시스템인데, 저는 요게 그렇게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두 번째 방문은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상담 이거 충분히 원격 가능하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처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뭐 약은 배송시키면 되죠. 뭐 요거로 바로 이어지는 얘기인데, 뭐 사실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확실히 의사들이랑 이해관계가 조금 얽힌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섣불리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 머릿속으로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온라인 약국인데, 온라인 약국은 아마존이 이미 치고 들어갔죠. 치고 들어간 날 이제 약국 소매체인들 주가 다 떡락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마존이 유의미한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유통의 연장 느낌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차라리 아마존을 사지 온라인 약국 쪽에 뭔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플레이어들을 유심히 지켜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핵심이다. 이제 데이터하고 헬스케어가 결합된 형태도 저는 굉장히 유심히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도 결국 저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소비자 서비스들이 다 개별 맞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이렇게 켰을 때 옆집 철수가 켰을 때랑 제가 켰을 때랑 메인 페이지가 이제 다르게 뜨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맞는 거, 걔한테 맞는 거를 아예 분리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 헬스케어가 의외로 요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고객 경험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능에 충실하면 되지 고객 경험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저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뭐 데이터죠. 고객 경험을 개선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어떤 고객은 이걸 좋아하고 저떤 고객은 이걸 좋아하는데 그걸 맞추려면은 해당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최대 다수의 소비자 건강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레이어가 데이터를 결합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절대 테슬라한테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행 데이터라든지 뭐 영상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길거리 데이터라든지 이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지금도 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엔진 때문에 저는 뭐 테슬라가 데이터 측면에서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접근법으로 가게 되면은 하드웨어 플레이어가 저는 똑같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든 간에 점유율을 좀 가져갈 것이다, 파이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레이어인데, 이게 현재 사스 시장,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돌아가는 느낌이죠. 앱 시장이라든지. 뭐 결론적으로는 인프라가 깔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누가 더 혁신적이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스 시장이라든지 혁신성을 가지고 게임하는 시장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라면은 아예 하드웨어 플레이어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침투해 있는지고, 이거는 얼마나 발전을 할지인데, 보면은 뭐 여기가 하드웨어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요것들은 전부 다 서비스고. 그래서 뭐 맥킨지도 뭐 비슷한 데이터를 줘가지고 뭐 요거를 듣고 제가 그 생각이 든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당연히 연결되는 거는 애플 얘기할 거라고 다 이미 한 3분 전부터 제가 떠들 때부터 예측을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제 채널에 애플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 채널의 치트키 주제 중 하나인 것도 애플인 거를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플 영상을
올리면 다들 반응도 좋고 영상 조회수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얘기하는 게 애플을 투자처로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요거를 떠나서 그냥 지금 사기에는 과연 적합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제 투자 미션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요거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딴 거 다 없는 상태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얘만한 애가 없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당연히 제일 많은 소비자 데이터를 들고 있는 기업일 거고, 그 다음에 실시간 마이닝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워치의 사업 방향을 보면은 요거 보면은 되는데 시리즈 6이고 여기 시리즈 3이거든요. 이게 다음에 나온 거고, 보면은 다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건강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제공이 뭐 수집이랑 뭐가 별반 다를 게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서 뭐 건강 센서를 도입할 거고, 뭐 이제 조만간 세븐 나온다고 하죠. 세븐 나오면은 또 건강 쪽에서 뭔가가 추가되지 않을까, 뭐 크기도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애매한 투자처로서 제가 자꾸 애매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애플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헬스케어를 다 먹는다고 해도 주가 성장이 뭐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제가 계산이 안 돼서 애플을 투자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애플이 저는 키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소설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투자 예시로는 제가 아까 정신과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 쪽은 원격으로 갈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찾아봤어요. 무슨 기업이 있을까?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가지의 느낌으로 이쪽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지식인처럼 소셜 형태로 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너무나도 작은 영역이고 상장 기업도 사실상 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텔레닥도 이 심리상담 쪽 그 상담 쪽으로 오고 있기는 한데 걔는 뭐 좀 그거에 스페시픽하게 접근을 하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턱스페이스라는 상장 기업이 제일 맞고, 비상장 기업 보니까 진저 아이유, 얘가 제가 제일 상장하면은 살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아니면 레모네이드 헬스,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보험회사랑 다른 레모네이드 헬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턱스페이스는 여기 이거 하나 더 붙었네. 턱스페이스는 이런 거래요. 원격 심리상담 서비스 아니면 뭐 정신과 상담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한 뭐 문진표 작성하고 상담가 고르시고 그 다음에 원격 진단을 시작을 한다. 근데 이게 그래서 전 주가가, 저는 일단 시장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그래도 오른 이유가 있고 빠지면 빠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빠졌구나, 그래서 주가가 지금 들어가기엔 애매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얘는 뭐 추가적인 리서치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만성질병 관련된 서비스들 아니면은 기기들은 저는 뭐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죠. 예를 들어서 당뇨 관리가 대표적인데, 뭐 덱스컴 요거는 제가 계속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아니면 에봇 얘기도 한번 영상 올렸었는데 이것도 조회수 완전 바닥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만성질환 관련 서비스들은 점유율만 지키고 있으면은 정말 반복성 매출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다, 근데 인슐린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고객만 계속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마시모는 엄밀히 따지면은 그 만성질병 관련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 영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기기가 보면은 전부 다 이미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 사업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이미 많이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사용해가지고 소비자 친화적 아니면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는지가 핵심 포인트인 거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아니면은 그냥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IHI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찾아보다가 독시미티라는 의사용 SNS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하게 둘러본 종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의사라는
정말 작은 집단에서 유의미한 정말 강한 점유율을 보여줄 수 있는 SNS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전문가 찾을 수 있고 이런 것들 하는 건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패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자체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1년간 상장하자마자 77%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고 이렇게 1년도 안 됐죠 사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메드테크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포인트는 사실 한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을 어떻게든 이 기업이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료 단계에서 줄이든 아니면 R&D 단계에서 줄이든 아니면은 약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줄이든 어떻게든 그 의료의 가치사슬 내에 참여를 해가지고 B2B식으로 찍어 들어가서 아니면 B2C 뭐 텔레닥 같은 거는 B2C 느낌이 강하긴 한데 어쨌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의료 비용을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지금 이 메드테크를 접근을 할 때 어떤 기업이 만약에 기업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아니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 식으로 가는 거는 조금 성숙한 시장에서 먹힐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그 스타트업이 아니라 어떤 뭐 기업이 상장이 되었는데 그 기업이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제공을 합니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솔직히 먹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방은 이거예요. 의료 비용을 줄여주는 기업을 찾아라. 그러면은 이 기업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이것도 딱히 보이는 게 없고 더불어서 모든 혁신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해당하고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요건데 정말 기존 플레이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드테크 뭐 GE도 메드테크고 메드트로닉 막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뛰어들어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 정말 바보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돈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인력도 있는 분들이어서 헬스케어 섹터는 참고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뭔가 특정 영역을 안 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장 사이즈가 작다든지 좀 얘네들이 안 건들고 있는 뭔가 혁신적인 게 보인다면은 요거는 의심을 해볼 만하다 라는 것도 약간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 건데 혹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